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9년 경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제가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이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 그 시점이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투자의 기회로서 삼을 시점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2019년 경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좀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흥국 경제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고 전망을 함으로써 그 나라들 중에서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나라들이 어떤 경제적, 투자적 환경하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기업 진출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강연이 어떤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경제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매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어떤 주제를, 어떤 경제적 주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묻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한 그 방송인의 이슈가 워낙 커서 유튜브든 방송이든 그 주제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채비를, 또 명절을 누구누구에게 또 선물 준비하는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본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고 설 연휴 준비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서 설 명절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IMF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입니다. 1월 하면 늘상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국제기구들의, 그리고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IMF와 한국은행은 조금 유사하게도 1년에 4차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물론 풀페이퍼 200여 페이지의 풀페이퍼를 발표할 때도 있지만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버전으로 약 8페이지짜리 짧은 보고서가 올라오죠. 어쨌든 깊게 국가별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고, 역시 IMF에서 발표한 그 경제 전망 보고서,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또 한국은행도 역시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관한 가장 많은 대다수의 그런 의문들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본 강연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안 보이셔도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발표했던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그러니까 WEF, WEF 해서 포캐스팅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건 WEO죠.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그래서 월드뱅크의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이 보고서들은 여러분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보고서는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2018년 10월 달인가요?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경익남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강연을 다시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업데이트 보고서의 핵심, 그 핵심만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이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선은 지난 7월에 전망했던 겁니다. 2018년 7월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18년, 19년이 3.9%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성장세를 나름 지속할 것이다.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 흐름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약 3달이 지난 10월, 2018년 10월에는 2%포인트씩 낮춰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춰 잡혔고 결국 2018년, 17년이 고점이 되고 하락하는 기조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다가 이번 2019년 1월에 발표했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또 한 차례 2%포인트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3.5%로 낮춰 잡았다. 이것은 1월 전망이다. 이런 흐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날 것 같고요. 제가 오마이스쿨을 통해서 그리고 제 2019년 세계 경제 전망 책을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은 이 마지막 선부는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 그 오마이스쿨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료 강연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지난 10월 2018년 10월에는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때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신흥국의 전망을 많이 낮춰 잡은 거예요. 선진국의 조정폭은 크지 않았어요. 신흥국의 조정폭이 컸었다. 그래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되다가 이번 1월 들어서 IMF가 경제 전망한 이 내용에서는 이 2%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물론 신흥국 조정도 있지만 선진국 조정폭이 나름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그러니까 미국과 유로존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세가 많이 조정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 신흥국 경제 전망, 신흥국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 오마이스쿨 강연에서도 그러면 이때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특히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의 저점 2019년은 저점을 다지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이미 또 강연 녹화를 했죠. 그런 것들 뭐 기회가 되신다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가 요약컨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IMF 말고 지난 경남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은행에서는 WB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2019년 20년의 모습을 어두워지는 하늘, Darkening Skies라는 제목으로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여다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2019년 한 해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 위기나 충격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고점에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제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또 그 세계은행의 전망치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간략히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역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 이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 IMF의 전망 보고서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 이 두 가지 보고서들은 제가 역시 이 영상과 함께 같이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같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고요. 또 역시 본 강연에서는 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가볍게 좀 터치하는 방향으로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 경제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2019년 한국경제 전망, 그 내용의 핵심적인 표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요게 되죠. 요게. 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전체 GDP는 지출 항목별로 뭐로 구성된다?
소비, 하나가 소비고요. 그죠? 그 다음 하나가 투자죠. 투자는 한국은행의 경우 이렇게 세 개로 지목합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 그리고 지재투자. 근데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더 디테일하게 가기 때문에 요거까지 포함해서 전망을 하지만 이게 그 경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빼고 이야기하는 기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 전망을 시도하는 그 연구기관들도 이걸 제외한 채 경제 전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저도 역시 이거를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포함하는 게 더 정확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설비투자, 지재투자, 건설투자, 이게 이제 투자라는 덩어리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더하면 그게 뭐다? 그게 내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있죠. 물론 상품 수출, 상품 수입 말고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상에서는 상품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만 보겠다. 그래서 이걸 차감하면 뭐예요? 그게 상품 순수출 이렇게 되겠죠. 상품 순수출.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같이 전망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증감, 실업률, 고용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 했어요? 고용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3대 고용 지표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우 가장 중요한 그 지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경상수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구조를 보셨고요.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7%였습니다. 근데 2019년 경제성장률은 2.6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획재정부, KDI, 한국은행 이 순서로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낙관적인 경향은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민간경제연구원들,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이런 포스코경영연구소 이런 여러 연구원들은 상당히 이것보다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2.6, 2.7 이상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보통 기획재정부나 그리고 KDI나 한국은행 요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밑을 전망하는 그런 기관들이 민간경제연구소들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은 보통 은행권 경제연구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들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이기 때문에 더 뭐예요?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로 경제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역시 투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앞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예견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겠죠. 어쨌든 한국 경제를 들여다볼 때 2.7에서 2.6.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 10월에는 한국은행이 2.7로 봤었어요. 그러다가 2.6으로 하향 조정한 거고요. 또 2020년도 2.6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2.7보다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전에는 2.7로 봤다가 2.6으로 낮춰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상당히 민간 소비가 떠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고용이 침체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나름대로 떠받쳐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기자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책적 효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현 정권이 어쨌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 정책을 열심히 시행했습니다. 바우처라든가 공적 이전 지출을 제공을 많이 했죠. 그런 과정에서 소비 여력이 없는 그런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소비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판단도 내려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세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어쨌든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뭐 유류 세일을 인하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더 권장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이행된 것 같고요.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가계부채 규모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위축됐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니까 그만큼 소비 여력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거 맞아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그러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부채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죠? 어쨌든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증가 속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를 이행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투자인데요. 투자는 2018년 안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둘 다 마이너스였는데 2019년에는 플러스로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 안에 건설 투자가 완전 꺾였는데 2019년에는 더 안 좋을 것이다, 아니면 그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투자의 위축,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눈에 띄게 실감할 수 있고요. 설비 투자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그 근거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 안에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비자 물가가 원래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1.7%로 보았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랬다가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 의미인지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수정 경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돼서 그 경제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하기 위해서 한 생방송에 출연을 했다가 그 방송을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CG로 이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CG 자체가 너무 잘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자, 이 파란색은요 2018년을 전망했던 거예요. 되셨죠? 빨간색은 2019년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망치를 언제부터 내놨냐? 2018년 1월에도 내놨고 4월에 수정 전망했고 7월에 수정 전망, 10월에 수정 전망, 그리고 2019년 1월에 수정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2018년에 대한 전망치가 2018년 1월 당시만 해도 3.0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7월에 2.9로 낮춰 잡았고요. 또 10월 들어서 2.7로 낮춰 잡았어요. 하향 조정됐죠, 계속. 그리고 2019년을 바라보는 뷰도 2018년 1월 당시에는 2.9%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2.8로 낮춰 잡고 또 10월 달에 2.7로 낮춰 잡았고 이번 2019년 1월 들어서 2.6%로 또 한 차례 낮춰 잡았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만 아마 2018년에 대한 전망치는 아마 2019년 10월에는 더 높게 전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죠? 늘상 낙관적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계속 하향 조정하는 모습. 2019년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하향 조정하는 모습. 이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하향 조정하니까 그냥 합리적 추론을 해본다면 이 값마저도 앞으로 또 하향 조정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2019년 한국경제전망 책이나 우리 오마이스쿨 강연을 통해서 2.5%로 이미 내다봤었죠. 그리고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우연인 듯 2.5%로 같이 내려잡았습니다. 한국은행도 내려잡는 모습인데 이제 아마 4월쯤 되면 2019년 경제가 2.5% 성장한다라고 수정 전망 보고서를 또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냥 상상도 해 봅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수정 경고합니다. 이것만 봐도 대충 또 수정 전망치가 어떻게 바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나왔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여기서도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주열 총재께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낸 다음 날이었나? 다다음 날, 역시 아니 같은 날이네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날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결했죠. 동결하면서 성장률 2.7% 달성 어렵다. 2019년은 2.7% 달성이 어렵다 하면서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금리에 대한 강연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키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선행 변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경제가 계속 하락하는 국면,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만 고려하자면 기준금리를 11월에 인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었죠. 1년 만에 인상했었죠. 그때 그 강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2달 만에 지금 동결을 했는데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한 거예요. 근데 왜 인상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경기가 좋아서 인상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경기가 호황되니까 개선되니까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거예요.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호황이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까 물가 전망 잘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1.4%예요. 근데 한국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 안정 물가 몇 퍼센트입니까? 2%예요. 그러니까 2%를 훨씬 밑도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물가 상승세가 나름 2%에 가깝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제만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맞아요. 근데 지난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왜 인상했는가? 우리나라 안살림 때문에 인상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니까 그게 우려돼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 1월, 2월, 3월이 와도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또 물가 상승률도 2%대가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물론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기존에는 3번이나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019년 한 해 그런데 조금 속도를 더디게 만들겠다 2번 여전히 1번,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상은 어렵더라도 인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의사결정이 매번 한 8번에 걸쳐서 매번 동결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다시 가파른 속도로 전환된다면 모를까. 미국이 2번이나 1번 정도 인상하는 그런 속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나 3번 이상의 속도로 다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도 한두 차례 인상해 나갈 수는 있겠다. 요 정도 생각입니다. 물론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아예 인상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나름 여지가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경과, 미국이 2번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사인 하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동결을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재 성장률 수준을 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 얘기는 나름 우리나라의 여건을 대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2.7%, 2.6%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 아니야? 침체 아니야? 그 걱정들 많이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잠재 성장률 수준은 유지하는 거다라고 사인을 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도 그 질문을 받고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우리가 만약에 농업만 한다고 해보세요. 농업만. 그러면 예를 들어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갖고 있는 땅이 이만큼이에요. 제가 땅의 그 단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2필지의 농사를 져요. 1필지, 2필지. 그럼 한 필지당 생산되는 쌀의 양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2필지를 갖고 있으면 이 농부의 한 해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뭐예요? 생산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가 있죠. 생산의 3요소 뭡니까? 생산의 3요소란 토지, 노동, 자본. 근데 토지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노동과 자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규모, 노동력과 자본 규모, 물론 토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토지의 양이 급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이 계속 변화하니까 자본 규모와 노동력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늘어날지가 바로 잠재 성장률입니다. 생산 요소를 가동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기대된다 하는 것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그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잠재 성장률이 2.8%, 2.9% 이 정도니까 어쨌든 그 전후를 밑돌거나 웃돌거나 하는 수준이다 라고 나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침체 국면은 아니다. 2.7, 2.6 정도면 그래도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변한 모습이지 않나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거. 그게 또 많이 우려되고는 있죠. 자, 제가 이번 주 IMF와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을 아주 짧게 축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강연 혹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먼저 2019년 경제를 들여다보시고 그것에 맞게 투자와 여러 가지 재무적, 기업 경영적 아니면 진로적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좋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